아, 민법을 보다 보면 좀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받아들이시면 돼요. 야,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앞으로 더 많아요. 황당한 거. 자, 일단 지상권 취득과 존속権, 갱신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지상권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상권의 효력을 말하는 거죠. 일단 지상권은 의 특징, 취득, 존속권 및 갱신을 받고 이제 다섯 번째로 지상권의 효력을 보는 건데 지상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인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힘.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당연히 기본이 됐고. 거기 이제 덧붙여서 지상권도 재산권이다 보니까 을이 지상권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이 땅에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상권 양도라고 하죠. 또 이거 재산권이니까요. 을이 돈이 필요하면요. 땅이 아니라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은행이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냐는 별개의 문제고 법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얘는 이 땅을 자기 땅 아니죠? 임대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저당권의 객체로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단 282조에 보면 양도와 임대가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나중에 저기 저당권 가면 따로 나와요. 371조에서. 어쨌든 지상권이란 권리 자체를 팔아먹을 수 있고 권리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땅을 임대할 수도 있고 지상권의 효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료관계라고 있죠. 아까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토지 소유자와 무상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유상으로 약정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지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뭐 한 달에 한 번 준다, 1년에 한 번 준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료를 약정하게 되면 그때는 유상지상권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아까 지상권은 뭐 건물 같은 거 막 30년이잖아요. 그러면 30년 전에 약정한 지료가 현재 너무 저렴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지료가 세금의 부담의 증감이라든가 지가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 돼 있죠. 여기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너무 저렴해지거나 또는 땅값 하락으로 너무 비싸지거나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나 지상권자는 상대방에게 지료의 증액, 지료의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지료의 증액이나 지료의 감액 청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권리예요. 그 말은 어느 한쪽이 증액을 청구하면 증액이 되고 한쪽이 감액을 청구하면 감액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물론 상대방이 반발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느닷없이 2배로 증액을 청구해. 그럼 지상권자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그럼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해 줍니다. 증액 판결, 감액 판결. 어쨌든 이렇게 약정한 지료가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저렴해지면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지상권자가 약속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년은 물론 연속 2년뿐만 아니라 합산 2년 3년 전에 6개월 작년에 6개월 올해 1년 합하면 2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연속이든 합산, 통산하든 2년 이상을 연치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 마지막에 이제 지상권 소멸이 나왔죠. 지상권 소멸 사유는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좀 전에 봤던 거,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이건 지상권에만 있어요. 즉,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그럼 당연히 지상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토지 반환해야 되죠. 일단 지상권이 소멸하면 얘는 뭘 반환해야 된다고요? 토지 반환. 이 반환할 때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거해야 되겠죠. 원상복구해야 돼요. 지상물을 철거해야 돼. 당연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든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던 상태에서 그 물건을 돌려줄 때는 돌려줄 때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원상복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토지를 반환하되 그냥 반환하는 게 아니라 지상물을 철거, 수거하여 땅을 원상에 복구해서 반환을 해야 돼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야야 그 철거하지 말고 나한테 팔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거 있었죠? 자, 아까 봤던 건요. 얘한테 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반면 이거는 팔으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매수 청구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지상권자는 사라고 청구하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는 팔아라 청구하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형성권이라고요. 일방적인 거예요.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요. 팔아라! 그럼 팔아야 돼요. 어쨌든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두 종류가 규정이 돼 있다.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중에 이거를 좀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건이 좀 다르니까 나중에 구별하고 일단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사라의 의미고 하나는 팔아라의 의미며 둘 다 일방적인 거다.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고 아시겠죠? 그런 게 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게 지상권이에요. 독특하죠? 이런 권리가 있다. 민법에는. 자, 용익물권 두 번째, 지역권. 자, 이 지역권은요, 나중에 시험 직전에 제가 조문 요거 외워주세요. 판례 기본적인 거 몇 개 요거 외워주세요. 그럼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지역권이란 권리는 한 문제 나오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 빠져드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얕게 가볍게 공부하셔야 돼. 일단 지는 땅 지자고요. 역은요. 한자를 이걸 써요. 자, 이 역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편익이라고 번역을 해요. 편익. 저 역자를 저 역이 원래는 어떤 뜻이에요? 군역, 부역할 때 그 역이죠. 영어로 따지면 서비스의 의미예요. 어디에 복무한다는 뜻이야.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 역자는 인력자예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편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까?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을소유 땅이 있는데요. 갑이 여기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밭. 근데 밭으로 경작을 하려면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보통 자기 땅에 펌프 박아가지고 물 끌어다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땅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근데 을소유 땅은 빨대만 꽂으면 물이 나와. 그래서 갑이 으라고 계약을 해. 야, 네 땅에 펌프를 좀 설치해서 물 좀 끌어오자. 이렇게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갑은요, 을 소유 땅에서 물을 끌어다가 자기한테 들이보여, 땅에 들이보여? 땅에 들이붓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갑 소유 땅이 을 소유 땅으로부터 물이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죠. 이런 걸 지역권이라 하자. 이런 걸.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를 뭐라 하자? 지역권이라 하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요. 공로가 있는데요.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출입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통로가. 폭도 넓고요. 밤에는 가로등도 환하게 들어오고요. 그런데 저 통로를 통해서 공로로 가려면 30분이 걸려요.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을소유 땅을 탁 통행하면 1분이면 가.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겠죠. 그런데 아까 잠깐 봤던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거 갑에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까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갑소유 땅이 뭐 해야 돼요? 일단 맹지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었어요. 그죠? 근데 갑소유 땅은 맹지는 아니야. 따라서 앞에서 봤던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땅에 폭한 3m짜리 통로 좀 확보하자. 둘이 계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알았다. 돈만 많이 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한 20년 계약을 해요. 통로를 제공하는. 그래서 갑이 통로를 제공받아, 이만큼을. 자, 이 통로. 갑을 위한 통로일까요? 갑소유 땅을 위한 통로일까요? 자, 보통은 갑을 위한 통로라고 생각하죠. 그럼 갑을 위한 통로라면 갑의 부인은 어떻게 해? 갑의 애들은 어떻게 해? 택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 다 돌아다녀야 되네? 그럼 갑은 부인하고 자식한테는 돌아와. 그리고 집만 쏠로. 아니죠. 잘 보면 저 통로는요. 갑소유 땅을 위한 통로예요. 다시 말해서 을소유 땅이 갑소유 땅까지 공로부터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갑만이 아니라 갑소유 땅을 통행하는 누구든지 통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저것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공로에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한 통행로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도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위에 거 같은 것들은 보통 물을 끌어온다 그래서 용수지역권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거를 통행지역권, 뭐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사람이 취득을 해요. 등기부에 보면 지역권자 갑 이렇게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사람이 취득을 하지만 그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뭘 위한 권리? 땅을 위한 권리, 땅을 위한.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211페이지 보면 맨 위에 291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그 다음 자기의 편익이에요? 자기 토지의 편익이에요? 자기 토지의 편익. 그 자기 토지에서 토지를 쏙 빼. 그럴듯하죠? 자기의 편익이라고 출제를 한다니까? 토지를 쏙 빼고 못 찾는다니까? 치사하게 그렇게 뇌요? 시험을. 자기의 편익이 아닙니다. 자기의 토지의 편익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땅이 필연적으로 두 개가 존재해요. 편익을 제공받는 땅과 제공하는 땅.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 이렇게 부릅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하는데, 자, 지역권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요거 첫째. 지금 갑이요. 을 소유 땅에 펌프를 갖다 박아놓고 무릎 끌어오거나 여길 통행하고 있을 때, 자, 을은 여기 통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통로. 할 수 있죠? 없을까? 얘 통로 또 만들어야 돼? 통행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통 물권자들은요, 물권의 객체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점유한다고 그랬죠. 즉, 물권자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역권은 특징이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독점하지 않아요. 을도 승역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을도 이 통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을이 병한과 계약 맺고 또 펌프 설치해서 또 승역지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즉, 하나의 승역지 내에 수개의 지역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다른 물권과는 달리 승역지를 독점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역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용적 성격이라고 하죠. 지역권은 비배타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승역지를 함께 사용하는 공용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아주 특징이고요. 또 하나,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역지하고 함께 움직여야 되겠죠.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요역지를 팔아.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을 넘겨줘. 그럼 뭐도 넘어가야 돼요? 지역권도 넘어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다 보니까 그 요역지와 함께 이전하는,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성질이 있게 됩니다. 292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라고 돼 있죠. 여기서 부종이란 말은 다리가 띵띵 부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것만. 어쨌든 지역권은 이렇게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라는 거.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가 존재한다는 거. 세 번째, 요역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함께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역권의 특징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넘겨보세요. 감사하게도 지역권은요. 3번 존속기간, 갱신, 치료지급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주 땡큐인 권리죠. 땡큐인 권리. 지역권을 취득하는 방법 밑에 보지 마시고 두 개 생각나면 돼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계약 맺고 등기. 그죠? 법률 규정. 갑이 죽어서 상속인이 상속받아 요역지를 그럼 뭐도 상속돼? 취역권도 상속. 이런 식으로. 다만 지역권에는 시효치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취득시효 봤죠? 근데 취득시효는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죠. 근데 지역권은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없어요. 대신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어렵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45조가 뭐였죠? 아까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였어요. 그죠? 준용이 뭐죠? 써라 그런 뜻이에요. 245조를 써라 여기다가. 245조 규정을 여기다 적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20년간 점유 이게 아니고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렇게 돼요. 이때 이 계속이 뭐고 표현이 뭐냐.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나중에. 예. 지역권은 취득시효라는 것도 하나 있구나. 예? 예, 그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소멸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이런 권리다. 이해만 하죠. 그리고 땅과 땅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아까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 그거 이해하고.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요역지, 승역지가 나오고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하고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지역권이라는 권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끝. 인문과정에서는 이 정도. 자, 용익물권 마지막이 전세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전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 월세, 뭐 반전세 이렇게 그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택전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일단 주택이나 아파트 전세 같은 것들은 전세권 등기라는 걸 보통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전세권 등기라는 거 해본 적 없죠? 그런 것들은 미등기 전세라고요. 이게 임대차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파트 전세나 주택 전세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한 임대차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지금 보게 되는 이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가 돼야 돼요. 물권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권리고 다른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릴 겁니다. 자, 일단 전세권이 뭐냐 뜻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303조에서 전세권은 일단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를 말하겠죠. 그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주택전세의 경우도 전세금 주죠. 전세금 주죠. 자, 겹칩니다. 두 번째, 전세권자는 타인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이겠죠. 요거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해요. 그러면 타인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건물, 이걸 주택이라 하죠. 주택의 용도가 뭐예요? 사람이 거주하는 거죠. 그러면 주거용 건물을 거주하는 것, 요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하고 또 겹쳐요, 이렇게. 전세금을 주는 거 하고요, 사용수익이 겹친단 말이죠. 다만, 주택임대차에서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임대차에는 전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뿐 전세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주택 전세 같은 게 전세금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건 사실은 뭐예요? 보증금에 불과합니다. 보증금. 전세금이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겹친단 말이죠. 그 다음 나중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간 끝나면 전세금 돌려받아야 되잖아. 안 돌려주면요, 전세권자는 요거를 임의 경매를 넣어요. 그래서 경매 대가로부터 전세금을 우선해서 회수해요. 근데 주택임대차는 이런 거 없어요. 임의 경매 같은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임의 경매는 또 뭐냐? 채권자가 돈을 채무자가 갚질 않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질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죠. 그 경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라는 게 있어요.
임의 경매는 원래는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여러분이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야 되겠어. 그럼 경매법원으로 달려가겠죠. 경매법원으로 달려가서 경매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경매법원으로 채권자가 달려가서 저놈한테 꿔줬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경매해 주세요라고 경매를 신청을 하면 법원은 받아줄까요? 법원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예? 아니, 나는 진짜 받을 게 있어. 저 자식이 진짜 안 갚았어. 그래서 저놈한테 꿔줬고 꿔줄 돈은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안 갚고 그래서 저놈 목적물을 경매 넣는다고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법원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겠지. 왜 안 받아줄까요? 모르잖아, 이놈이 진짜 채권자인지. 예? 지가 거짓을 썼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경매법원의 입장에서는 네가 채권자라는 사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 돈 받을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라고 해요. 그래야 경매를 신청을 받아줘요. 아무나 와서 경매 신청했다 해서 그 자식이 진짜 채권자인지 아닌지 법원은 알 수가 없으니까 채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합니다. 이거를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집행권원. 그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매가 강제경매예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은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빌려준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를 해. 그럼 판결문이 나오겠죠.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라. 갚을 때까지 연몇 프로 법정이자를 가산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그 판결이 확정이 돼. 그럼 그걸 가지고 법원으로 가. 그게 집행권원이 되는 거야. 그럼 법원 입장에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판결한 거니까 갚을 돈이 있구나 확실하게 알겠지. 그럼 경매를 개시를 해줘요. 이렇게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반면에 갑이 101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저당권을 설정해놨다는 것은 이 101호 등기부에 은행이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요. 을은요. 등기부를 떼갖고 법원으로 가버려요. 그럼 등기부에 을이 뭐로 등기돼 있어요? 저당권자 을. 저당권자는 무슨 뜻이에요? 채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채권자라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법원은 그 등기를 믿는 거야. 아, 을은 받을 돈이 있구나. 그래서 바로 경매를 해줘요. 그게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경매예요. 그러니까 집행권원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권 설정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넣는 게 아니라 등기가 돼 있다 그랬죠.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바로 임의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임차인 같은 경우에는요. 임의경매가 불가능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경매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주택, 아파트 전세와 지금 보게 되는 전사건에서 가장 확연하게 달라지는 부분. 완전히 다르죠. 그죠? 주택 전세 내는 거는 임의경매권이 없어요. 임의경매권은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그걸 전세권이랍니다. 여기서 타인부동산을 사용식하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받을 돈이 있는 사람 뭐라고 불러? 채권자.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게 있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에서 채권을 우선 회수하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권리. 그래서 학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유일하다고. 에? 그지 같은 전통적인 권리도 아니야.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권리. 전혀 쓰잘데기 없는 권리입니다. 근데 만들어 놨어요. 전세권으로 달성하고자 한 목적은 다른 권리들로 얼마든지 달성이 가능해요. 지상권이나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세권이라는 거지 같은 권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타인 부동산이 객체죠. 농경지는 제외해버려요.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소작제도를 보고 만들어 놓은 권리예요. 근데 그 소작제도를 잘못 이해했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이상 야릇한 권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 야리꾸리한. 도대체 이게 소작제도가 뭐하고만. 하여튼 이상해. 303조 1항을 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예 법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전세금을 꼭 지급하라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돼. 전세권자는. 그리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란 말은 경매대가에서라는 말이에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요. 이게 전세권이야. 다만 농경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는 아주 특수하다. 아주 독특한 권리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특징을 봅니다. 타물권이라고 되어 있어. 타물권이란 건 이런 거죠. 목적물은 타인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또 지상권하고 마찬가지로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 또는 건물 일부. 용익물권이죠. 그리고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죠. 자, 이런 게 전세권이다. 두 번째,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계약, 법률규정, 상속 등. 그 중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99% 법률행위로 취득을 합니다. 자, 법률행위로 취득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계약. 그 다음에 꼭 뭐 해야 되죠? 전세권? 등기. 하나가 더 필요해요. 반드시 뭐 해라? 전세금 지급. 이게 전세권 취득 요건이에요. 독특하죠?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원인은 법률 행위한 취득과 법률 규정한 취득이 있는데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법률 행위란 건 계약을 말한다. 전세권 설정 계약. 부동산 물권이니까 전세권 등기를 꼭 해야 될 것이고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세금도 꼭 지급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전세권 취득과 관련된 거죠. 밑에 네모 2번에 전세권 취득과 존속기한의 양가 1번.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설정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반드시 전세금도 지급해야 된다. 오른쪽에 목적물의 인도. 이건 요건이 아니다. 아까 303조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목적 부동산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할 것은 요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 요것만 갖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도 존속기간하고 갱신이 나옵니다.
존속기한과 갱신이 나오는데요. 여기 조문이 312조하고 313조가 있습니다.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문이 아주 잘 나옵니다. 존속기한 및 갱신. 전세권 존속기한 및 갱신. 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을 정하겠죠. 알아서 정하면 돼요. 알아서 정하면 되는데 다만 10년 넘지 못해요.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최장 10년. 당사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약에 넘으면 단축한다. 15년으로 정했다? 10년으로 단축한다. 그게 312조 1항. 10년 넘지 못한다. 그런데 2항에 봤더니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자,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이 있고 건물 전세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물 전세권만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최단 1년이 보장돼 있다.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할 때 1년 이상으로 해라 이런 뜻이죠.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고 되니까 적어도 1년 보장해 주겠다. 뭐만? 건물 전세권만. 그죠?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최장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건물만 1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2년 보장되어 있죠. 달라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전세권 계약만 했지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 계약으로서 기간 안 정한 거예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당사자가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언제든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313조입니다. 여기서 왜 6달인가요? 이런 건 의문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 3달이 아닌가요? 그러지 마. 그냥 6달로 돼. 1년은 안 되나요? 안 돼. 6달이라고. 일단 요 312조 1항 2항과 313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이 나오는데요. 갱신이 민법에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약정갱신, 묵시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그 중에 전세권은 2개가 있어. 약정갱신. 전세권 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하더라도 10년 넘지 못한다. 312조 3항. 약정갱신. 반면에 312조 4항. 법정갱신인데요. 요것도 건물 전세권에만 됩니다. 건물 전세권. 312조 2항과 312조 4항은 둘 다 조문이 건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최단기간 1년 보장과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는 없고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법정갱신은요, 법정갱신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정갱신의 요건과 그 효과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법정갱신은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 법정 묵시적 갱신되고 묵시적 갱신되면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310조 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만료가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6월부터 1월 사이에 설정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12조 사항은 괜히 봤다가 머리가 아니라는 말로 빙빙 돌아요. 아니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거야? 215조 사항 15페이지.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그 다음부터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죠? 쳐다보지도 말고요. 그냥 둘 개 합쳐갖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6달부터 한 달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갱신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게 그냥 앞에 아니 괜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참 갱신됐어요.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전 전세권하고 똑같아 조건은. 근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314조 보세요.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정해놨어. 전세금 1억이야. 법정 갱신됐어. 전세금 1억으로 똑같아. 근데 기간은 5년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로 되면 여기 보세요. 또 이게 적용돼요. 313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법정갱신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조문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312조와 313조는. 특히 312조 사항. 건물 전세권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몇 조가 다시 적용된다? 313조가 다시 적용된다. 그렇게 전세권은 어떤 권리인지 그냥 다 필요 없고 요거 존속기한의 갱신이 이렇게 좀 그지같이 돼 있으면 조문이. 그리고 그걸 시험에 잘 내니까 요 정도 일단 생각을 해둡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전세권의 효력이 쭉 나오게 될 텐데 그 효력은 나중에 보면 됩니다. 일단 215페이지에 보면 여기 전세권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에서 312조 1항, 2항, 3항, 4항 철저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중에 2항과 4항은 토지 전세권에는 적용이 없고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하고요. 한 장 넘겨서 313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전세권의 흐름은 걔네 지금 보면 더 아파요. 하나만 조심합니다. 216페이지 밑에 보면요. 양가로 2번에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라는 게 하나 보여요. 보이죠? 거기 30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래서요. 자, 갑이요. 주택을요. 을한테 빌려줘요.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나요. 이거 누가 고쳐줘야 돼요?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죠. 그럼 임차인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현상유지 수선이 뭐예요? 고치는 거, 수리 같은 거. 고장나면 누가 고쳐줘야 돼? 집주인이. 그럼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집주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얘는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없어요, 임차인은.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임대차는.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 임대인이. 그런데 전세권자는 반대야. 전세권자 스스로 고쳐야 돼요. 이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전세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또 이거 이해 못하는 분 또 우겨. 아니, 집주인이 고쳐주던데요? 그건 임대차. 전세 계약했는데요? 미등기 전세. 그건 임대차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전세권이라는 물건이고. 거기에는 300구에서 못을 박아놨어. 전세권자 네가 고쳐라. 그죠? 그게 또 다른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전세와 같은 임대차하고 구별을 하는 게 일단 구별. 먼저 딱 별개라는 걸 딱 머릿속에 딱 이렇게 구별해 놓고 시작하는 게 일단. 안 그러면 자꾸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예. 이럴 거야. 그런데 건 나중에 이제 기본서로 한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까지. 총 5개 물건이 어떤 권리인지 그 권리 안에 어떤 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있는지 기본이 되는 것들을 체크했습니다. 그 정도 뼈대를 잡고 나중에 이제 효력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기본서는 한번 그때 이제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용익물건까지 보셨고요. 다음 주 이제 담보물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